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육원 문 앞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차가 살이 진 뒤 손에 꼭 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그날의 공기 냄새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 축축한 제 신발 안쪽 감촉, 그리고 엄마 손의 온기까지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만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알지 못했습니다. 5살이었으니까요.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제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양볼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은 아주 부드러웠고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잠깐만. 금방. 그 말 뒤에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주머니에 뭔가를 쏙 넣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꼭 쥐고 있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왜냐고 묻기도 전에 엄마는 일어났고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보육원 문 앞에 서서 엄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차에 타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코너를 돌아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속에 엄마가 넣어준 그것을 손으로 꼭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약속 같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보육원 문은 생각보다 컸고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문 옆 벽에 기대 서 있으니 비가 더 세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 바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혼자니?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 보는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와요. 그 말에 선생님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아이들. 저는 계속 문 쪽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들어올까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제 손을 펴보자고 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뭘 쥐고 있더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준 거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고 천천히 제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고 있던 그 물건이 선생님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어른 손바닥에 올리면 별것 아닌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선생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고 눈썹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그 물건만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은 제 손에서 그 물건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진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그날 이후 보육원에서 저를 보는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모두가 저를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제가 왜 이곳에 버려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이 왜 평범할 수 없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이후 제 이름은 보육원 안에서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물건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물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언급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육원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깨웠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부르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5살 아이답지 않게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님은 이미 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연필로 적혔다가 지워진 흔적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미 알고 있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목소리는 확인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이름은 보육원에서 이상한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명표에는 적혔다가 지워졌고 식사 명단에서는 빠졌다가 다시 끼워 넣어졌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떼를 쓰지도 않았고 말을 안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저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낮잠 시간에 우연히 원장실 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 물건은 아직 그 애한테 있습니까? 얘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류는? 봉인했습니다. 일단은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물건, 분명히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작은 물건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게 문제인지, 왜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건 절대 아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원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밥을 먹이기도 했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약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다정해서라기보다는 감시하듯 확인하듯 늘 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물건을 같은 방 아이에게 보여주려 하자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건 혼자 보는 거야. 그 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건 숨겨진 물건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물건을 손에 쥐고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촉. 이상하게도 그걸 쥐고 있으면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제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금고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금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너에 대한 기록이 있어.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알면 안 된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제 이름이 지워지고 제 과거가 봉인되고 제가 누구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제 이름은 보육원 서류 속에서 자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저를 남겨야 할지 지워야 할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진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물건은 제가 누군지 증명해주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보육원에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그곳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줄을 서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울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제가 자라날수록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괜히 제 쪽을 안 보는 것 같고 말을 걸려다 멈추는 것 같고 제가 다가가면 대화가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자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장실 근처에서는 늘 그런 분위기가 더 짙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무릎에 앉아 안기지도 못했고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조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저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심했습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가장 무서운 태도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8살이 되었을 무렵 처음으로 이상한 규칙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제 생일이 가까워지면 보육원 분위기가 바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생일 때는 케이크가 나왔고 노래를 불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이 다가오면 어른들은 괜히 바빠졌습니다. 원장실 문은 더 자주 닫혔고 서류가 오갔고 전화 통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 당일에는 항상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케이크가 없었던 해도 있었고 축하 노래를 부르다 말았던 해도 있었고 아예 아무도 그날을 언급하지 않았던 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제 생일만 이렇게 조용한지 10살이 되던 해 그 이유를 처음으로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안은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저는 원장실 근처를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올해가 그 시기 아닙니까? 아직입니다. 아직은요. 그래도 데뷔는 해야죠. 잠깐의 침묵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아직 모르게 해야 해. 그 말이 공기 속에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애, 분명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직 모르게 해야 한다는 말은 곧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직 모르게 해야 해. 그럼 제가 모르게 해야 할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제가 버려진 이유?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 아니면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물건의 의미?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 것도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의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제가 다가가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마치 선을 넘지 말라는 듯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혼자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은근히 저를 다른 아이들과 떼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는 조금 다르니까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르다는 말이 그렇게 무거운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일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촉, 차갑지만 확실한 존재감, 그걸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제가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처럼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물건 때문에 제가 아직 여기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걸 없애면 저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라면 그건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른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 눈빛,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무언의 경고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모르게 해야 할 진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요.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키가 조금 자랐고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른들의 눈빛이 단순한 친절이나 경계가 아니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은 자라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보육원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피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였고 질문을 삼켰고 원장실 근처에서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맑은 날이었습니다. 체육 수업이 취소돼 아이들은 모두 강당에 모여 있었고 저는 심부름을 핑계로 혼자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잘 쓰이지 않는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항상 잠겨 있어야 할 문이 그날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혼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의문과 불안이 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전등은 절반쯤만 켜져 있었고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상자들과 오래된 서류철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가 될까 봐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다른 아이들 서류는 위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왜 제 이름만 이 지하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겉표지는 일반 아이들 서류와 달랐습니다. 색도 달랐고 재질도 달랐고 무엇보다 임시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첫 장부터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입소경이라니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부모 사망, 양육 포기, 학대 같은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하는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서류에는 그 칸이 검은 펜으로 굵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열람 금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이상해졌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중간중간 빠져 있었고 주소란에는 동네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란 그곳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 확인됨, 부 기록 없음. 확인됨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확인됐는데 왜 여기 없는 걸까? 그때 파일 안쪽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제가 안겨 있었고 제 얼굴은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손에 쥐고 있던 그 물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물건은 기념품도 장난감도 아니었습니다. 식별용 물품. 그 아래에는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육원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기관의 도장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른들이 그 물건을 보자 표정이 변했는지, 왜 원장실 서류에서 제 이름이 지워졌다가 다시 적혔는지, 왜 아직 모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지. 그 물건은 제가 엄마에게 받은 마지막 추억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누군가에게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일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 본인은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유지할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르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였습니다. 그날 지하 창고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슬픔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손에 쥐었을 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물건이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보육원 아이가 아니라 비밀을 가진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른이 되었고 보육원도 떠났고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일 때보다 마음은 더 불안정했습니다. 보육원을 떠났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창고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을 본 이후로 저는 그 물건과 서류를 한 번도 마음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록을 찾아다녔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작은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기관 이름을 검색했고 사진 뒤에 찍혀 있던 도장 모양을 비슷한 것들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없음, 기록 없음, 검색 결과 없음.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살 생일을 조용히 넘긴 며칠 뒤였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지하 창고 서류에서 수없이 지워졌다가 다시 적혔던 이름, 검은 펜으로 가려져 있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뉴스 화면 아래 자막으로 분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TV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나운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비자금, 불법 입양 의혹.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만 들렸습니다. 그 이름. 제가 왜 그 이름을 알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이름이 왜 제 서류에서 가려져 있었는지, 왜 그 물건에 식별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는지, 왜 아직 모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지. 뉴스 화면 속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그 실루엣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서류 속 낡은 사진, 어린 저를 안고 있던 그 남자의 팔, 그때는 배경으로만 보였던
그 사람의 윤곽이 이제는 또렷한 현실이 되어 화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문제였던 아이였다는 사실, 존재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에 숨겨져야 했던 아이. 그 물건은 기념이 아니라 관리 번호였고 추억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제가 왜 지워졌는지도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없애지 않고 보육원에 두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지워버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TV를 끄지 못했습니다. 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왔고 패널들이 각자의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의 불법 입양 의혹까지 확인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불법 입양. 그 단어는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출생 기록이 봉인됐는지, 왜 부의 기록이 아예 없는지, 왜 확인됨이라는 애매한 단어만 남아 있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기사 하나, 댓글 하나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걸요. 그런 사람에게 아이 하나의 존재는 리스크였습니다. 특히 증거를 손에 쥔 아이라면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낸 건 아닐까? 그날 보육원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했던 건 거짓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떠난 뒤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니라 돌아오면 더 위험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왜 버려졌는지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숨겨졌는지, 그리고 그 숨김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뉴스 화면 속 이름은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뉴스에서 본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육원 문 앞에서 차가 멀어지던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장면을 버려진 기억이라고 정리해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장면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확정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속에 남아있던 엄마의 이름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 예전 주소지, 단편적으로 남아있던 전화번호, 이미 대부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역시 누군가에 의해 정리된 사람처럼 그러던 중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역면 작은 기사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비서실 관련 내부 고발 기사. 날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맡겨지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기사 속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그 집안에서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내부 자료를 직접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는 절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 차명 계좌,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기록들. 그 아이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은 찾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정리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흔적은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저는 보육원 앞에 남겨졌습니다. 이제야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가 그날따라 말이 적었는지, 왜 주머니에 그 물건을 쥐어주었는지, 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는지,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 전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저를 데리고 도망치면 둘 다 위험해지는 선택. 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고 자신이 사라지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저는 버려진 아이가 되었고 엄마는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보육원 앞에서 차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라 미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저를 남김으로써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하나를 버린 여자로 보이게 해서 진짜 위험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자 처음으로 그날의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떠날 때 엄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지 않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심해서가 아니라 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기 위해 저를 놓았다는 건 누군가는 저를 지워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생 기록은 봉인됐고 제 이름은 지워졌다가 다시 적혔고 그 물건은 식별용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살려두되, 보이지 않게, 기억하되, 말하지 않게. 그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육원 문 앞에
서 있던 5살의 저를 처음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던 게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엄마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남겨져야 했는지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던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살을 넘긴 뒤 저는 그 이름이 얽힌 회사 근처에는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주치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건물 로비에 들어섰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눈매, 입술을 다무는 습관, 걸음걸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말라 있었고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는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살짝 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살 때처럼 또다시 차가 떠날 때까지 울지 않았던 아이처럼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비슷한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저를 모른 척한 건 미안해서도 두려워서도 아니라는 걸,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엄마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움, 두려움, 그리고 분명한 경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머니 속을 의식했습니다. 항상 제가 쥐고 다니던 그 물건, 엄마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것. 엄마의 시선이 아주 짧게 제 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그 물건이 아직도
엄마를 묻고 있다는 사실이요. 엄마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저를 딸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손에 쥔 존재라는 건 엄마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뒤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러 세우면 그 순간 엄마의 인생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물건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차갑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물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엄마는 저를 버린 여자가 되었고 저는 지워진 아이가 되었고 지금도 서로를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건 아직 꺼내면 안 돼. 보낸 사람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부르지 않았고 자신을 밝히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위험해서 떼어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는 여전히 제가 쥐고 있는 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증거이자 속박이었고 연결이자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계속 숨기고 조용히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꺼낼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쥐고 있던 그 물건을 세상 밖으로 꺼낼 것인지. 선택을 미룰수록 제 삶은 점점 더 엄마의 삶과 엇갈려 갔습니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서 숨 쉬고 있었지만 서로를 부르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오직 하나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 어릴 적 보육원에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 지하 창고의 출생 기록 파일과 함께 있었던 것, 엄마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던 것,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록의 열쇠였습니다. 어느 날 익명으로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출생 관련 자료를 외부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저를 향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처음으로 엄마의 문장이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해 버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끝까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육원 출생 기록, 삭제된 페이지의 흔적, 날짜가 맞지 않는 입양 대기 명단, 그리고 그 물건과 완벽히 일치하는 등록번호. 그 번호는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한 언론사에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은 끝까지 공개하지 말 것.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20년 전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의 기록. 기사에는 개인의 이름 대신 번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를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집안, 단 한 기업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기업이 창업주 가족 관련 과거 소송이 재조명되었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 기록이 다시 요청되었고, 사내 비공개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이 뉴스 자막에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독이 아니라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버튼을 눌렀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을 세상에 꺼낸 순간 한 가정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 기업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한 인생은 끝내 숨겨왔던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 지워야 했던 기록, 그리고 다시 덮고 싶은 과거가 되었다는 걸요. 엄마에게서는 그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버린 침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폭풍 속에서 저를 밖으로 끌어내지 않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기사 하나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누군가는 그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워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끝에서 엄마와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모른 척할 수 없는 이름으로요. 이상하게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제보도, 추가 기사도, 추가 폭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일상을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견디지 못한 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보육원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곳의 이름이 뉴스 댓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과거 원장님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그 문장을 사람들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왜 그 아이 기록은 비어 있었나요? 그 질문 하나에 보육원은 해명문을 냈습니다. 당시 행정 오류로 인해. 하지만 행정 오류치고는 너무 많은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삭제, 수정, 봉인, 그리고 그 작업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유독 피하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적인 이유. 하지만 며칠 뒤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걸. 다음은 엄마의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안이 친척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아이가 있었다더라. 그때 급하게 정리된 일이 있지 않았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심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집안이 가장 큰 비밀이 스스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한 방송에서 그 집안이 과거 사건을 다루게 되었고 패널 중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이 이야기는 금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그 단어 하나에 엄마의 표정이 흔들리는 영상이 캡처되어 돌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건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그 회사. 하지만 그 물건과 연결된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회는 열렸고 법무팀은 과거 문서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문득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리한 게 맞나? 그 질문은 사과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기업이 주가는 이유 없이 흔들렸고 해외 투자자들이 질문을 던졌고 한 임원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건강. 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전날까지 멀쩡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 모든 일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연결의 중심이라는 걸 그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폭로가 아니라 폭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상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 상대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은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는 걸. 제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버려진 이유를 거짓 없이 인정받는 것. 그날 밤 엄마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순간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는 제가 복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부정해온 진실이 제 손에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걸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끝낼 것인가, 그리고 엄마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부를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이긴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보육원 문 앞에 혼자 남겨졌던 5살 아이가 평생 잃어버렸던 자기 자리를 되찾는 일. 그날 이후 저는 여러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제안, 보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 심지어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그들은 그걸 배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마무리용 침묵이라는 걸. 저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는 일, 모든 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날의 아이는 영원히 지워진 채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제자리에서 끝까지 말하기, 익명으로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도 기업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버려졌는데 무슨 선택? 미화하지 마라. 그 반응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 질문은 과거의 저도 평생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저를 놓아야 했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저를 지워야 할 이유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건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건, 그건 부적도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있었기에 저는 의심했고 기억했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꺼내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히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문 앞에서 차가 사라지던 그날 5살의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울지 않는 것조차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선택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침묵하지 않기로, 그리고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저는 이제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선택된 아이였고 진실을 선택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준 당신에게 이 말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때문에 당신의 삶이 지워졌다고 느껴진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에 쥐고 살고 있습니다. 보육원 문 앞에 남겨졌던 아이는 거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저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